이것이 바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서방 세계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방 언론은 중국의 대출 행위를 전략적인 기획으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부채 함정 외교, 자이우셴징 와이자오, 핫키알란. 이 용어는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 문서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 함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고의로 상환 불가능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여 결국 채무국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국가 전략 자산을 넘기게 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내줘야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중국은 정말 아프리카의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두려운 서방 국가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괴물일 뿐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서방이 아닌 중국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두 세력의 아프리카를 대하는 태도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아프리카 전략이라고 해봤자 대부분이 단순한 원조나 사회복지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땅 위의 말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조나 자선 따위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발전하고 싶습니다. 무역하고 싶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선 대상이 아니라요. 서방 세계는 이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일부러든 실수든 그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비즈니스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야 서방은 부랴부랴 중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럽연합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구상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총 3천억 유로를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상 문서에서는 중국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 대상은 대부분 바로 중국의 1대1로 BRI 자금이 이미 들어간 국가들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식민 지배로부터 차례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월드뱅크 같은 기관들이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이 고갈됐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초 중국은 잠비아와 탄자니아를 잇는 타자라 타사라 철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이 철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노선이었고 잠비아의 수출을 도우면서 중국에게는 최초의 아프리카 정치적 동맹국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씨앗을 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서방과 동방 사이에 무언의 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벽은 오늘날까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과 시장을 해외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과거 30년 전에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고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두 지역 모두 반식민 역사를 공유하며 경제적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제조 기반을 갖고 있었고 생산 속도는 빠르며 비용은 저렴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막대한 인기어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투자할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서로에게 꼭 맞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35개국에 진출했으며 항만, 철도, 발전소 같은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금과 서방 자금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대출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이자 대출, 거의 원조에 가까운 형태 우대 조건 대출, 저금리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 상업성 대출. 가장 일반적이며 민간은행 수준의 금리를 가진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우대 대출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비교는 불공정합니다. 중국의 상업 대출을 서방의 원조성 대출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 에이드 데이터 에이드 다타라는 기관은 중국과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100건의 대출 계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계약을 설계했습니다. 차입국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중국은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일부 계약에는 이례적인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곧 중국이 불투명하고 음흉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 같은 다자기관과 비교될 때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세계은행 같은 기관은 국가들이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당연히 공개 의무가 따릅니다. 반면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고객 정보 보호가 기본입니다. 중국 은행들도 그 원칙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로 자금을 빌려주다 보니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투자들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이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국가는 부채의 늪에 빠졌습니다. 2021년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 프로젝트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우간다 언론은 중국이 우간다의 공항을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즉시 미남 부채 함정계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출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우간다 정부도 공항 인수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출 계약은 차입국 돈을 빌리는 쪽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중국 측은 반박합니다. 아프리카는 신용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므로 담보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 수출입은행 차이나 엑심방크로부터 13억 달러를 빌려 자국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라곶카노 철도 157km 구간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나이지리아 국회는 정부가 불투명하게 대출을 처리했다며 맹비난했고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국가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습니다. 듣기엔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 대출은 나이지리아 전체 국가 부채의 단 4%에 불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4%의 부채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리 봐도 억지에 가깝지 않을까요? 사실 중국에 과도하게 채무를 진 아프리카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민간 채권 시장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 정치인이 말했듯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죠? 그냥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서방은 단 하나의
부정적인 사례만 있어도 그것을 확대하여 거대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 DRC의 경우를 봅시다. 이 나라는 미래 천연자원 수익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으로 인해 여러 개발 프로젝트들이 결국 부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적인 구리 커퍼 및 코발트 코발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꼽힙니다. 2008년 중국과 콩고는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도로, 교량, 병원 등을 진행하고 동시에 32억 달러 규모의 구리 코발트 광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들 광산에서 발생한 비과세 수익은 원래 투자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 협정 덕분에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콩고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래 인프라와 광산 개발에 쓰여야 할 수천만 달러가 당시 콩고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중국의 잘못일까요? 결국엔 이겁니다. 중국이 어디서 무얼 하든 서방 세계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 중국은 아프리카와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공급망, 물류, 유통망까지 아프리카 현지에 깊게 뿌리내렸고, 이는 곧 아시아의 용이 세계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서방에게 이 상황은 어떨까요? 불쾌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 세계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